저희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뉴스타파 같은 이 비영리 언론 뉴스타파가 굉장한 도전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도전의 사례로 저희가 갖고 온 것이 윤석열 녹취록 보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지난 정권의 적폐를 수사를 해왔고 영웅이었죠. 그 청문회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검찰에게 굉장히 적임자로 판단을 받아왔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동생처럼 생각하는 윤대진 검사의 친형 문제죠. 윤우진 그 당시 용산 세무서장의 그 비위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것이 청문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청문회에서 계속 저희가 갖고 있는 녹취록과는 다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가 끝날 때쯤 해서 그 보도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 거죠. 청문회에서 말한 게 거짓이든가 아니면 인터뷰한 게 거짓이든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어서 저희는 당연히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보도를 했는데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보도 이후에 후원 회원이 3,500명이 이탈을 했고요. 당시 저희 후원 회원의 11%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저기 유튜브 보도 제목을 제가 오려온 건데요. 좋아요가 3,200명이고 싫어요가 11,000명이었어요. 대부분 유튜브에서는 좋아요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언론사 콘텐츠는 안 보니까.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항의 전화가 굉장히 폭주를 해서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가 직면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특수 상황에서의 도전일 텐데 정파성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사회 개혁을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비판했을 때 그것은 사회 개혁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자동적으로 인식이 이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이렇게 타격을 받았던 보도들이 권은희 의원 재산 보도했을 때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이제 그때는 바른미래당 가기 전이고 민주당에서 총선 후보로 나왔을 때 저희가 권은희 의원의 공직재산 신고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저희 후원 회원들이나 독자들이 화를 많이 냈고 이때도 많은 분들이 탈퇴를 하셨고요. 민병두 의원의 성추행, 미투 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녹취록.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정체성이 비당파,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정파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걸리면 한다, 취재에서 나오면 한다 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다가 우연히 여당 의원들이 나왔을 때 지지 기반이 이탈하는 현상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지금이 변화하고 있는 언론 환경인 것 같아요. 이른바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만 보게 되는 현상. 이게 SNS의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내가 보고 싶은 뉴스, 나랑 의견이 같은 사람의 뉴스 피드 이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이런 걸 비영리 언론이 이런 걸 보도했을 때는 쟤들이 틀렸어라고 생각하기 너무 쉬운 환경인 거예요. 쟤들이 왜 저런 보도를 할까? 한번 고민해 보기보다는 뉴스타파 변했어. 원래 그런 놈들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저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써놨는데 더 이상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다. 내가 지지하는 어떤 언론인, 내가 추종하는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복잡한 상황이 터졌을 때 답을 정해주길 기다리죠. 예를 들어서 뉴스공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거기서 이제 김어준 씨가 정리를 딱 해주면 그 방향으로 가죠. 그 방향에 역행하는 어떤 사실 보도도 기레기들의 장난, 기성 언론, 기득권 언론들의 엘리티시즘에서 나온 어떤 반발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가 광고 없이 혹은 기업의 후원 없이 지금까지 생존해 왔는데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은 이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파성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 윤석열 보도 이후에 한 달 뒤쯤에 죄수화 검사라는 기획 보도를 시작을 했어요. 본인이 죄수로서 검찰 수사에 참여했던 어떤
제보자가 있었고 그걸 저희가 제보자 X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죄수를 활용한 위법 수사가 있었고요. 거기서 저희가 취재를 좀 더 해서 들어가 보니까 현직 검사들의 성매매가 은폐된 사건이 있었고 또 현직 검사가 검사 비위가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금융범죄를 검찰이 그동안 은폐해왔다.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죠. 상상인 금융그룹이라고. 그 회장과 검찰 조직의 커넥션까지 저희가 쭉 파헤쳐서 보도를 했는데요. 2달 반 동안 기사 한 20건 정도를 썼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후원 회원들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뭐 다 돌아오신 건 아니고요. 3,500명이 나갔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분들이 돌아오시면서 굉장히 반성문 같은 걸 많이 쓰셨더라고요. 뉴스타파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전화 녹취 보도해 줬었죠. 그땐 국민 다수가 윤석열의 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속았네요. 윤석열 녹취록 공개는 뉴스타파 진짜 언론이라는 걸 증명해 준 일이었습니다. 많이 욕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댓글들을 달아주시고, 그래서 구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하여튼, 이런 어떤, 저희가 한 2-3달 사이에 굉장한 어떤 출렁거림을 겪은 거죠. 사실은 저희가 윤석열 녹취록 보도 이후에 죄수와 검사 보도를 해서 만회해야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요. 보시면 죄수와 검사 취재에 착수한 건 2018년 12월 12일입니다. 윤석열 녹취록 보도를 한 건 7월 8일이고 죄수와 검사 방송 시작한 건 8월 12일입니다. 우연히 이제 저희가 윤석열 녹취록 보도 한 달 뒤에 죄수와 검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어나면서 저희 죄수와 검사 시리즈도 약간 반사이익을 본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찰개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전부터 죄수와 검사 전부터도 검찰개혁에 관한 보도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해왔고 윤석열의 녹취록 보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왔을 뿐인데 어떤 때는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어떤 때는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죄수와 검사도 저희가 이제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비영리 언론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보자 X가 많은 언론사를 사실은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언론에서도 믿지 않았고 혹은 믿는다고 하더라도 취재하기 너무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를 찾아와서 저희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비영리 언론이고 뉴스 채널이 유튜브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업로드해야 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 PD수첩이다 이러면 매주 방송을 메꿔야 되잖아요. 매주 방송을 메꾼다는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느 언론이나 사실은 이제 정기적으로 방송하는 언론이라면 이 어떤 취재에 착수해서 꽝이 나는 무산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영리 언론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첫째는 불신이 있었겠죠. 상호 불신일 겁니다, 아마. 이 제보자는 이 언론이 내 얘기를 정말 충실히 취재해서 끝까지 파줄까? 라는 불신이 있었을 것이고 언론사 입장에서도 제보자에 대한 불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제약과 성과의 압박, 또 비용의 압박도 있죠.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제대로 취재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협업의 제한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템을 한겨레 신문에서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상파와 협업을 할 수 있었겠는가. 기존의 언론 관행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플랫폼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성 언론과의 협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YTN이랑도 저희가 최근에 국회의 어떤 정책 정당의 출장비 이것이 남용되는 문제를 YTN과 함께 협업을 했었고요. 프레시안이나 셜록 같은 매체와도 작년에 양진호 회장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을 협업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정파성에 대한 요구라는 도전이 저희에게 있고 굉장히 헤쳐나가기 힘든 도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봤듯이 후원자들, 그리고 독자들, 그리고 비영리 언론과의 관계는 장기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아마 회원 탈퇴를 했다가 돌아오신 분들, 그 1000명의 회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음에 뉴스타파가 혹시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보도, 혹은 내가 지지하는 정파에 불리한 보도를 하더라도 그분들은 아마 한 번 더 기다려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배우고 저희의 독자와 저희 후원 회원들도 배운다. 배우면서 서로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들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죠. 뉴스타파라는 언론사가 비영리 언론사고 비당파 언론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보자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뉴스타파에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영리 언론이 사회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의 전제 조건은 이 개혁 추동 세력과 비영리 언론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신뢰가 서로 선순환이 될 때 개혁 추동 세력도 사회에서 확장이 되고 비영리 언론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